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날도 참 더워졌는데 여러분의 요즘 하루하루는 어떠신가요? 저는 몇 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완전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매정한 사람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선택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통쾌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선 제 쓰레기 남편은 결혼 전부터 회사 이직을 밥 먹듯이 하는 참 요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고 늘 변덕쟁이로 보였던 남편에게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그냥 한번 좋다고 생각하니 마냥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 남편의 잠재력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다정하고 성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결국 친정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처음에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어렵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기 민정아, 진짜 이 결혼 해야겠냐? 내가 웬만해서는 우리 딸 믿어주는 거 알지? 근데 보훈이는 번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걱정 마. 이 사람 내가 3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한결같고 사람이 착하고 그랬어. 나한테도 정말 잘해줘. 난 오빠 믿어. 오빠 정말 잘할 거야. 아직 자기 옷에 맞는 직업을 못 찾아서 그래. 아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나 후회 없이 잘 살 거야. 응? 결혼 허락해줘. 딸바보였던 친정아빠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사실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가 늘 이직하면서 그때까지도 번듯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결국 친정아빠는 저에게 결혼 전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남편이 아예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거였죠. 그럼 보훈이 말이다. 우리 회사 아예 들어와서 일 배우라고 해라. 아무리 그래도 가장인데 이렇게 이직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자리 하나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 그래야 우리는 결혼 허락할 거야. 알겠지? 다 우리 딸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고. 알겠어. 말해볼게. 친정아빠는 나름 큰 유리공장을 운영 중이셨어요. 아빠는 남편이 유리 만드는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오빠도 아빠의 말에 동의했고 그전에 아예 안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빠 괜찮지?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옆에서 잘 알려주실 거야. 응? 죄부도 있잖아. 당연하지. 걱정 마. 나 같았어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걱정했을 거야. 사위라는 놈이 번듯한 직장 하나 없으니.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성실하게 일 배워볼게. 또 알아? 내가 유리 만드는데 흥미 가지게 될지. 그래, 잘 생각했어. 오빠, 정말 고마워. 난 사실 오빠가 일 배우는 거 거절하면 어쩌지 생각했거든. 오빠는 무엇이든 잘할 거야. 또 우리 아빠가 잘 도와주실 거야. 게다가 제부도 거기서 일하니까 의지될 거야. 나도 노력할게, 오빠.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오빠 믿어. 정말 잘해볼게. 이번에는. 결국 남편은 친정아빠 유리공장에 일하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늦게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죠.
게다가 진작에 여동생은 결혼했고 집안 눈치도 보였거든요. 마침 유리공장에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처를 생각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록 나이는 늦었지만 사랑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죠. 남편도 처음으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아빠가 하는 회사라 부담이 덜하고 편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월차를 쓴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 원칙상 한 달에 3번 이상 월차는 되도록 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월차를 유독 좀 자주 쓰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안 간다고? 너무 피곤해. 어제 작업하고 늦게 들어왔잖아. 못 봤어? 그렇긴 하지. 근데 요즘 한창 공장 바쁠 텐데. 오늘이 벌써 3번째야. 이번 달 연차는 다 썼으니까 다음에는 쓰지 마. 알겠지? 우리 아빠 원칙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원칙? 참, 그런 게 어딨냐. 솔직히 월차 쓰면 그만큼 내 월급 까이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뭐 그냥 쉬어? 그만큼 돈 안 받잖아. 그래, 알지. 근데 직장이니까 요령껏 해. 아무리 가족이 하는 거지만 너무 자주 쉬면 직원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암튼 알았어. 오빠 오늘은 푹 쉬어. 아니야, 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요즘 공장에서 일만 했더니 너무 햇빛을 안 보고 살았어. 간만에 광합성 좀 해야겠다. 내가 금요일이 왜 월차 썼겠냐? 금토일 간만에 주말 껴서 친구들 좀 만나려고. 그래도 되지? 뭐? 2박 3일? 안 돼. 누구 만나는데? 자고 온다고? 그러지 좀 마라. 너도 장인어른이랑 똑같이 굴래? 사사건건 간섭이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는 받게 하지 말아라. 내가 뭐 자주 나가? 친구들하고 낚시 좀 다녀올게. 남편은 결국 그렇게 2박 3일 바다낚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월차를 꼭 금요일에 사용하고 주말을 껴서 친구들과 여행을 자주 갔어요. 저도 당시에 디자인 회사 격리 일을 했기 때문에 황금 같은 주말에는 남편과 여행도 다니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었지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월차 쓰는 날이 많아졌고 또 주말마다 다른 친구들과 보내겠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안 하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평소 여자 사람 친구 한 명도 없고 숫기도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 응원차 그리고 친정 아빠와 제부에게 도시락 선물을 줄 겸 남편이 일하는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친정 아빠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찾아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점심시간을 맞추어 도시락을 싸서 여동생과 회사를 찾아갔어요. 집안 남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맛있는 걸 가득 싸서 응원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과 회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7살 조카가 유치원에서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저만 회사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말았거든요.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요. 회사 탕비실로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는데 남편과 제부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워낙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엿들을 수밖에 없었죠. 들어보니 남편이 이야기를 주도하더라고요. 아이, 진짜 못해 먹겠다. 안 그래? 네, 형님? 뭘요? 아이, 솔직히 우리가 무슨 머슴이야? 아니, 자네는 어떻게 3년을 버텼어? 아우, 끔찍하다, 끔찍해. 아, 여기서 일하는 거요? 그래도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복지면 괜찮죠. 제가 다른 곳에 있어 봤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계시니까 솔직히 마음 편한 것도 있고요. 뭐라고? 이야, 자네 미쳤어? 뭐가 편해? 아이씨, 불편해 죽겠는데. 아니, 아침마다 회의는 더럽게 길게 하지 않아? 아니,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꼰대처럼 뭘 그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그나마 장인어른이니까 내가 참는 거지. 아휴, 직장 상사지? 내가 진작에 더러운 회사 나왔지. 암튼 나는 3년? 어후, 생각만 해도 고통이야, 고통. 그냥 2년 정도 적당히 채우고 나가야지. 이번에 연봉이나 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어때? 어차피 우리가 이 회사 딸들 사위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연봉으로 다닐 수 있어? 우리 같이 발 맞춰서 장인어른 한번 찾아가자. 어때? 장인어른 절대 그거 안 받아주실걸요? 저희가 사위이긴 하지만 그 전에 회사 직원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애초에 회사 들어올 때 조건이 절대 가족이라고 더 많은 혜택 주지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에라이, 그래서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만족하겠다고?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솔직히 장인어른도 너무하지. 우리가 이 집 사위인데 이 정도밖에 안 챙겨준다고? 참. 그리고 자네도 월차 좀 많이 써. 뭘 그리 대단히 열심히 일해. 어차피 내 회사도 아닌데. 그런가요?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니까요. 그런 거 바라면서 들어왔으면 진작에 그랬겠죠. 저는 3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덕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형님도 그냥 열심히 일하셔야 할 거예요. 장인어른 생각보다 정말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뭐 연봉 올려달라 이런 거 절대 안 통할걸요? 아이씨, 그래? 아이, 그럼 됐어. 나 혼자 갈게. 어이구, 이렇게 겁이 많아서는. 어차피 저 영감탱이 돌아가시면 이 회사 우리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첫째 사위니까 나한테 잘 붙으라고, 어? 회사라는 게 줄을 잘 서야 해요. 정말 이야기 수준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성실하고 착한 얼굴에 탈을 쓰고 있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제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쪽팔렸습니다. 저게 무슨 첫째 사위인가 싶었죠. 속으로는 검은 썩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뭐가 좋다고 도시락을 싸왔는지 스스로 한심스러웠죠. 결국 그날 도시락은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도저히 남편의 더러운 입에 제가 만든 김밥이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여보, 오늘 왜 안 왔어? 처제랑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갑자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민호가 열이 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유치원으로 갔지 뭐. 나 오랜만에 당신 김밥 좀 먹나 했는데 다음에는 도시락 좀 싸와. 요즘 회사 식당밥도 별로라서. 그나저나 장인어른 은퇴는 언제 하신대? 뭐? 갑자기? 그건 왜? 아직 아빠 은퇴하려면 오래 남았지. 아니 뭐 장인어른이 뭐 언제까지 지금처럼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겠어? 그래서 말인데 그 장인어른 가지고 계시는 땅 말이야. 거기 좀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말 좀 해줘라. 요즘 PC방 사업 뜬다네.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오빠 회사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실증 난 거야? 결국 남편은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회사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유리공장은 비전이 없다면서 아빠 밑에서 일하던 안정적인 직업을 때려치우고 또 나왔죠. 친정아빠의 걱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미치게 남편이 한심스러웠죠. 1년은 꼭 버틴다고 본인 입으로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또 못 버티고 나오더라고요. 친정아빠 얼굴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뒤로 PC방 사업을 해보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마저도 힘들어지자 아빠한테 손을 벌렸어요. 저 몰래 아빠를 찾아가서 돈을 빌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죠. 저는 그런 아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남편에게 1년만 같이 일해보자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킨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부에게 긴급하게 연락이 왔고 친정아빠가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처음으로 응급실이라는 곳에 있는데 가는 내내 오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년 전 아빠는 뇌경색이 살짝 왔던 터라 안 그래도 항상 몸을 조심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빠가 너무 열심히 회사 일을 하던 게 걱정이 되었는데 그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아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이고 자네. 애들 다 불렀나? 일하고 있었을 텐데 왜 왔어? 아빠 당연히 와야지. 괜찮아?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별거 아니야. 걱정 마. 별거 아니라고 했던 아빠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빠는 대장암이었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아빠에게 효녀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셨던 아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빠는 그 뒤에 바로 항암 치료에 돌입하게 되었죠. 가족들은 모두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친정아빠는 그 뒤로 모든 일을 중단했고 치료에만 전념하셨죠. 저도 잠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회사 격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빠에게 모든 시간을 쓰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동생과 이야기한 끝에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이 여행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티내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가족여행을 추진했죠. 저는 그때 한창 아빠 일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을 쓰고 불안했던 터라 살짝 공황장애 비슷한 게 찾아왔었어요. 모든 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밝혔죠. 오빠, 나 요즘 미치겠어. 왜? 장인어른 일 때문에? 나도 죽겠다. 나도. 그만 칭얼대라. 아니, 아빠 일도 아빠 일인데 요즘 나 몸이 약해졌나 봐. 사실 몸 상태 이렇게 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거든. 혼자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어제 정신과를 좀 가봤어. 가서 정밀 검사했더니 나 공황장애래. 약은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려고. 요즘 숨이 잘 안 쉬어져. 막 이상하게 불안하고. 뭐? 공황장애? 그거 연예인들 걸리는 거? 너가 그거라고? 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나만큼이나 힘들겠냐? 그러게. 너는 좀 장인어른 건강하실 때 PC방 사업 좀 말씀드리라니까 미루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잖아. 뭐? 오빠 PC방 사업 안 되는 게 나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무슨 돈줄이야? 맨날 돈돈거리게? 우리 아빠 아픈 거 안 보여? 그리고 나 공황장애라고. 근데 뭐 약 먹고 마음 편하게 가지면 금방 증상 사라져. 그거 내 친구도 걸린 적 있어. 그거 죽을 병 아니래. 그렇게 마음 먹고 20분 정도 쉬면 또 금방 사라진다더라. 야,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지 좀 마. 우리 벌써 나이가 40줄이다. 암튼 장인어른한테 돈 좀 있냐고 물어봐줘라. 혹시 알아? 지금 아프시다니까 마지막 가는 길 우리 뭐라도 챙겨주실지?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딴소리 그만하고 이번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 어쩌면 아빠랑 가는 마지막 여행일 수 있으니까 오빠도 같이 가자. 너야말로 정신 차려라. 그런 여행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줄 알아? 곧 돌아가실 텐데 뭐하러 돈을 쓰냐? 결국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웠습니다. 결국 가족여행은 남편만 빼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끝까지 PC방 사업 마무리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여행에 빠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점점 사람이 치졸해지고 쫌생이로 변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속내는 한 번도 자기를 도와준 적 없는 장인어른한테 왜 자신이 시간을 써야 하냐면서 저한테 끝까지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친정아빠와의 마지막 여행을 같이 가자는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돈돈거리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사람과는 평생 같이 살 수 없겠다 라는 사실을요. 저는 사실 그때부터 남편과 정서적으로 벌써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가족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이 서운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이 이제 쌓이고 쌓여 터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금방이라도 빵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서운함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던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여동생과 저는 하늘이 떠나가도록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정신은 못 차리셨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습니다. 결국 엄마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저는 잠시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고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려야 할 정도였어요. 야, 장모님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아씨, 불편하게. 뭐? 불편해? 지금 우리 엄마 상태 눈으로 보고도 몰라? 누구나 이런 일 겪으면 한두 달은 그런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넌 내 생각은 안 하냐? 사위가 어떻게 장모님이랑 같이 사냐? 그래서 내가 장례식 끝나고 오빠한테 부탁했잖아. 딱 한 달만. 한 달이라도 나 우리 엄마 챙겨야겠다고 했잖아. 오빠도 그때 동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불편해? 참나. 오빠 요즘 집에 안 들어오면서 불편할 틈이 있어? 나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식 3일 같이 있고 그게 끝이잖아. 오빠 요즘 한창 바쁘다면서 3일에 한 번꼴로 외박했잖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 됐고. 어쨌든 한 달 다 되어가니까 장모님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절대 같이 못 살아. 남편은 정말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말조차 섞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가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간 틈에 남편과 제가 잠시 싸웠던 건데 너무 크게 이야기한 나머지 집에 엄마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싸웠던 거죠. 엄마는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시곤 더욱 충격을 받으셨고 그 길로 짐을 싸고 본집으로 나가셨습니다. 자네, 내가 미안하네. 내가 못 올 곳을 왔어. 장모님, 아니 언제 오셨어요? 어머, 엄마, 언제 왔어?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민폐를 끼쳤다. 김서방 말이 틀린 거 없지 뭐. 나 이만 집에 갈게. 걱정 마라. 엄마,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 미안해. 우리가 다 설명할게. 어? 결국 친정엄마는 남편의 충격적인 뒷담화를 듣게 되었고 11시가 넘는 늦은 밤에 결국 본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에게 뭐라고 남편의 말을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쪽팔렸습니다. 첫째 사위가 장모의 뒷담화를 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선택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과했고 엄마도 제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엄마를 꼭 안아주었죠. 그런데 집에 가려는 저에게 벼랑간 엄마는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참,
내 정신 좀 봐라. 이거 너한테 준다는 걸, 아니, 아빠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나한테 준 거야. 만약 자기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너한테 꼭 주라면서. 나한테? 아빠가 줬다고? 절대 보지 말라고 했어. 아빠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더라고. 뭔데 그러지? 나도 너무 궁금한데 꾹 참았어. 아빠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주고 싶어서 집에 가서 한번 봐라.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 알았어, 엄마. 엄마, 내가 내일 또 올게. 알겠지? 밥 잘 챙겨 먹고, 응? 저는 친정엄마에게 매일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엄마도 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엄마의 집에 자주 찾아가는 걸로 생각을 바꾸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빠가 엄마에게 절대 보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동안의 고마움과 후회스러움을 편지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고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아빠가 쓴 편지 내용은 다름 아닌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빠 공장에서 남편이 일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혹시나 해서 사람을 써서 확인해 보니 바람피고 있다는 증거를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신 아빠가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라는 말씀도 쓰셨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되면서 글을 읽었고 편지가 젖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아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묵묵히 참고 있으셨던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쩐지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바람을 피면서 다른 상간녀를 만나느라 그렇게 외박을 자주 하고 바빴던 거였죠. 남편의 새까만 속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거짓말로 말하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유산의 절반을 사위한테 주고 사업도 물려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놓고 뒤에선 천천히 이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게다가 편지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만났던 증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혼 변호사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친정아빠는 끝까지 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빠의 정성과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하면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지만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빠를 위해서라도 저는 쓰레기 남편과 보란 듯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모르는 척하며 남편에게 캐물었죠. 오빠, 요즘 뭐하고 다녀? 아, 또 그 소리냐? 뭘 뭐하고 다녀? 뼈 빠지게 일하고 다니지. 이제 사업 거의 시작 단계야. 이 오빠만 믿어라. 이제 돈 들어오는 소리만 날 거다. 아, 그래? 잘 됐네. 아, 참. 우리 아빠가 사실 알고 보니 큰 그림 그리고 있었더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얼마 전에 엄마한테 가서 들었거든. 둘째네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첫째라고 하면서 유산율을 준다고 하더라. 이제 오빠 동방석 안게 생겼어. 뭐? 아, 진짜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잘 꿨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역시 장인어른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첫째가 최고지. 그리고 솔직히 처제 말이야. 당신 효도하는 거에 반의 반도 못하더니 역시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니까.
잘됐다. 그럼 그 양평 땅도 주시는 거래?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기뻐 날뛰더라고요. 그 꼴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며 아빠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거짓말을 말했고 남편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쥐죽은 듯 몰래 이혼을 준비했죠. 저는 일단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당시 집을 제 명의로 돌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때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보 같은 남편은 정말 쉽게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오빠, 소감 어때? 이제 대표님 될 건데? PC방 그까짓 거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우려고. 이제 나도 새로운 옷 좀 입는 건가? 드디어? 와, 내가 대표가 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빠,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어차피 오빠 대표되고 양평 땅도 가지게 되면 돈방석 앉는 건 시간 문제잖아. 이 집은 내 명의로 해줘라. 응?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표 마누라인데 내 집으로 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부동산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재산 그거 혼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래. 그래서 요즘 다 재산 나누어서 가족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있잖아. 세금 안 내려고. 아, 그렇겠다. 맞네. 그래, 그렇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해. 기분이다. 이참에 미루고 미뤘던 자동차도 계약해. 어머, 진짜? 오랜만에 오빠 카드로 할부 질러도 돼? 나 명색이 대표 마누라인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안 그래? 그래, 오빠가 쏜다. 남편은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저는 남편 카드를 펑펑 써댔습니다. 이혼하고 계속 돈 갚으면서 지금의 일들을 후회할 수 있게 비싸고 좋은 것들을 12개월 할부로 연신 끌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그 카드는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놈 카드 값일 테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증거자료를 모으는 2달 동안 남편 카드로 자동차, 명품 가방, 그리고 비싼 백화점 옷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단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이 거짓말들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친정 식구들의 연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빠의 편지를 모두 보여주었고 자연스럽게 여동생과 제부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제 복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빠는 대표 자리에 둘째 사위 제부에게 안 그래도 주려고 진작에 마음을 먹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무엇이든 진심인 사람. 누가 봐도 제 쓰레기 남편과는 달랐어요. 동생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말 바빴어요. 이혼 담당 변호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집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상간녀 소송까지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정말이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하나 나오고 말았죠. 하루는 남편이 주말에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죠. 남편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몰래 뜯어서 보게 되었고 역시 그 안에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들어보니 이제 모든 게 거의 끝났다면서 자신이 대표 자리만 잡으면 아예 독립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친정엄마,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이 많을 테니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면서 그 상간녀에게 조금만 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는 목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더러웠어요. 건강히 잘 살고 계시는 저희 엄마까지 팔아가면서 상간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목소리는 정말 간사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상간녀 소송 증거자료는 가면 갈수록 쌓여졌고 바보 같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본인이 회사 대표 인수인계 받는 그날을 꿈꾸며 한량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오빠, 드디어 내일이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실력 발휘를 할 때인가? 아니, 회사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당연하지. 대표가 바뀌는 건데 그 정도는 투자해야지. 엄마가 오빠 대표 자리 주려고 공장 인테리어부터 대표실 도배까지 다 바꿨어.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래? 아이, 그래서 나보고 절대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셨구나. 대단하시다. 하긴 내가 회사 가면 직원들 일하기 불편하겠지. 아, 근데 처제네는 외국 간다고 했나? 도통 연락을 못 했네. 아, 아이 교육 때문에 아예 미국으로 잠깐 5년 살다 올 것 같다던데 요즘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빠. 그래, 그게 낫지. 어차피 이 회사 내가 물려받을 건데 내 밑에서 또 일하는 건 얼마나 자존심 상할 거야? 아버님이 결국엔 나한테 이 회사 줬는데 얼마나 배 아프겠어. 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고 당신이 좀 말해. 참다. 근데 웃기네. 아버님 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내가 승리자가 되다니. 남편은 자신이 대표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속이는지 아예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사에 남편이 나오는 날이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둘째 사위 제부는 회사 대표실 자리에 출근해 있었고 저 역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몰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와 그동안의 바람에 대한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개망신을 주고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갔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처형도 오셨네요? 여보, 지금 내가 들은 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대표 자리 넘기셨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민석이 이 자식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되지. 파렴치한 인간. 뭐가 아쉽다고 감히 우리 아빠 자리를 넘겨줘? 뭐? 대표 자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똑바로 들어. 우리 아빠, 우리 집안 재산 일도 감히 넘볼 생각하지 마. 넌 오늘부터 내 남편 아니니까. 우리 이혼해. 아이씨, 진짜 미쳤나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쓰레기 남편은 결국 모든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고 연신 저희에게 화를 내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개막장이었죠. 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뭘 남기고 가셨는지 알아? 뭐? 갑자기 장인어른 이야기를 해. 너도 한 몸이었구나. 너 모두 알고 있었어? 나만 바보 만든 거야? 너 바람 피냐? 뭐? 아씨, 너 진짜 생사람 잡지 좀 마. 정말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제대로 좀 말해. 저는 쓰레기 남편 얼굴에 상건녀와 찍힌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사진들을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때? 이걸로 설명 끝났지? 너가 내 남편으로서 지난 몇 개월간 이 짓거리 하고 다니는 동안 나는 불쌍한 우리 아빠 항암 치료하는 거 돌보면서 살았어. 우리 아빠 너가 이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나 상처받을까 끝까지 이야기 안 하셨고. 너가 아빠면 이런 쓰레기짓 하는 사위한테 대표 자리 주겠니? 넌 사람도 아니야. 진짜 짐승이고 쓰레기야. 남편은 진실이 탄로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모든 게 장인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때문에 모든 게 망쳤다면서 갑자기 친정오빠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표 자리에 본인이 앉겠다면서 계속해서 소리치자 결국 회사 경비를 불러 남편을 끌어냈어요. 결국 회사 직원들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말았고 그토록 대표로 가고 싶던 그 회사에서 개쪽팔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 정도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미국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식 때만 한 번 보고 가끔 영상통화하는 사이인데 끔찍하게 남편이 그 여동생을 아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알렸고
상간녀와의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서 메일로 보내주었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1등으로 부끄러운 오빠가 되기 딱 좋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남편은 술에 취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애한테 왜 그딴 걸 보내? 너 진짜 돌았냐? 왜? 쪽팔린 줄은 아나 봐? 그래, 그래야 사람이지. 여동생한테는 그래도 염치가 있네. 아직 그래도 사람인가 봐. 그런 염치도 느낄 줄 알고? 너 진짜 그러지 마라. 너네 아빠도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얼마나 눈칫밥 먹었는데. 넌 몰라. 둘째 사이만 이뻐하고 나만 은근히 따돌렸다고. 알아? 참나, 이제 와서? 너 엇보지. 너가 딴 여자랑 놀러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 아빠가 그럼 우쭈쭈 좋아할 줄 알았니? 너야말로 염치가 없다. 됐고, 이제 어쩌니? 너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너 정말 불쌍하다. 오빠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난 정말 쪽팔릴 것 같다. 여보, 아니 민정아, 내가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욕심은 많은데 장인어른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정신이 나갔었나 봐. 용서해줘라. 나 민정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오빠는 나에게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뭔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야. 아니,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혼 마무리 잘 협조해줘.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니까. 저는 결국 남편과 그 뒤로 완벽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혼이 진행되었죠. 다행히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남편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완벽하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내 사람을 잘 챙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당연한 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주변에 있는 당연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